엄마, 내일부터 이 집에서 엄마가 새로 맡으실 일들이에요. 딸 서연이가 방금 내민 종이를 읽는 동안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건 제안도 부탁도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내 집에서 내 딸이 마치 새로 고용한 가사도우미에게 업무 일정이라도 주듯 나에게 스케줄표를 내밀고 있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연이는 지난 몇 달간 완벽하게 다듬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짐 싸서 나가시면 돼요. 이 집에는 공간만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목록을 읽는 내 손이 떨렸다. 오전 6시 기상 및 아침 식사 준비. 7시 아이들 옷 입혀서 학교 데려다주기. 8시 돌아와서 집안 전체 청소. 9시 세탁 및 건조. 10시 점심 준비. 목록은 밤 11시까지 시간 단위로 계속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나는 밤 11시에 다음날 입을 옷을 다림질하고 있어야 했다. 물론 사위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덧붙였다. 생활비는 전부 장모님이 내셔야죠. 연금은 그런데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아니, 나는 내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34년 전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아이를 맞이했던 바로 그 거실. 아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첫사랑의 아픔으로 울 때 위로해주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이제 바로 그 아이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결정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엄마, 서연이는 밝은 분홍색 매니큐어를 칠하며 말했다. 민준 씨가 이미 변호사랑 이야기를 끝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2년 넘게 살면서 집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직원이 돼서 머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 어차피 우리는 여기 계속 살 거니까. 협박은 명확했다. 내 이름으로 된 등기부등본이 있는 내 집에서 딸이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내가 모든 비용을 대고 지칠 때까지 일하는 개인 하녀가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쫓겨나거나. 잘 생각해보세요. 서연이는 까칠한 손톱에 바람을 불며 말을 이었다. 그 나이에 80만 원 연금으로 어디 가서 살 곳을 구하시겠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잠잘 곳과 먹을 게 있고 매일 손주들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비참한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게 더 좋으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민준이는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제 남은 인생에 달리 할 일이 뭐가 있으세요? 이렇게라도 하면 적어도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은 들 거 아니에요. 그 나이대 노인네들처럼 하루 종일 TV나 보는 것보단 낫죠. 손주들은 바닥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놀며 내 세상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이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8살배기 준서가 잠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할머니, 간식 만들어 줄 거예요? 배고파요. 너무나 잔인한 평범함이었다. 아이들에게 나는 이미 집안일을 해주고 고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시중 드는 사람이었다. 그들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이 집을 사기 위해 40년을 일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언제든 부를 수 있는 공짜 하인이었다. 보세요, 엄마. 서연이가 일어나 내게 다가와 어깨에 거만한 손을 얹었다.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머물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해요. 이 집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록 책임져야죠. 그런데 왜 그 누군가가 나여야만 하니? 이 악몽 같은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찾아 겨우 속삭였다. 엄마는 일을 안 하시잖아요. 민준이가 눈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진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죠. 어머님은 그냥 연금이나 받으면서 아무 생산적인 일도 안 하시고요. 나는 마치 뺨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구청에서 비서로 40년을 일했다.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출근하며 푼돈을 아껴 이 집을 샀다. 서연이가 겨우 3살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난 남편 없이 4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다. 아무 생산적인 일도 안 한다고
나는 그 말이 목에 걸리는 것을 느끼며 되뇌었다. 이 집을 유지하고 공과금을 내고 너희들 먹을 것을 사고 너희가 놀러 나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너희 옷을 빨고 너희가 어지른 것을 치우는 이 모든 세월이 그건 일이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는 내가 증오하게 된 그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내 말을 끊었다. 그건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죠. 차이점은 이제부터 모든 것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할 거라는 것뿐이에요.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여 산 가구들은 망가져 있었다. 2년 할부로 샀던 가죽 소파는 아이들이 뛰어놀 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생긴 음식 얼룩과 찢어진 자국으로 가득했다. 내 자랑이었던 원목 커피 테이블은 아무도 컵받침을 쓰지 않아 생긴 컵 자국과 뜨거운 그릇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내 가족 사진들은 민준이가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로 바뀌어 있었다. 내 책들은 그들이 내가 준 돈으로 끊임없이 사들이는 비디오 게임과 전자기기들을 놓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차고에 있는 상자 속으로 밀려나 있었다. 게다가 서연이는 만족스럽게 손톱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이건 엄마한테도 좋은 일일 거예요. 목적의식을 줄 테니까요. 요즘 엄마는 너무 우울하고 지루해 보였어요. 명확한 책임이 있으면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조종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고통을 주었다. 그녀는 나의 노예 생활을 마치 그들이 내게 베푸는 은혜인 양, 그들의 공짜 하인이 되는 것이 내 정서적 안정을 위한 치료법인 양 포장하고 있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민준이가 마침내 휴대폰에서 눈을 들며 덧붙였다. 토요일은 대청소, 일요일은 일주일치 식사 준비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머님께 잔인하게 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집이 진짜 가정처럼 돌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진짜 가정처럼. 나는 분노가 충격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되뇌었다. 이건 진짜 가정이 아니야? 이건 내가 사고, 내가 유지하고, 너희가 살 곳이 없을 때 내가 받아준 내 집이야? 네, 하지만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요. 서연이는 나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그 뒤틀린 논리로 대답했다. 가족 안에서는 각자 역할이 있는 법이죠. 우리의 역할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엄마의 역할은 집안을 돌보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6살 배기 손녀 하윤이가 다가와 내 치마를 잡아당겼다. 할머니, 과자 먹어도 돼요? 냉장고 위에 있는 거요? 나는 아이를 보았고 그 눈에서 아이의 엄마가 그 나이였을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 기대를 보았다. 할머니는 언제나 응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항상 곁에 있어 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이제 그 기대에는 공식적인 스케줄, 서명되지 않은 계약서, 암묵적인 위협이 딸려 있었다. 잠깐만, 우리 아가,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안 돼, 서연이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하윤아, 이제 할머니는 새로운 일정에 따라 움직이실 거야. 원하는 게 있으면 정해진 시간에 부탁해야 해. 지금은 오후 4시니까 어차피 스케줄상 간식 준비 시간이 많네. 나는 떨리는 다리로 부엌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를 심연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스케줄표는 내 손아귀 힘에 구겨진 채 여전히 내 손에 들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 감정적 사형 선고를 들고 있는 것 같았다. 식료품 저장실을 열었을 때 나는 그곳이 얼마나 텅 비었는지 깨달았다. 과자 봉지 바닥에 부서진 과자 3조각, 유통기한이 지난 참치 통조림 1개, 그리고 쌀반 봉지. 냉장고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연이가 자신을 위해 사온 요구르트 2개, 민준이의 맥주 1캔, 그리고 아무도 먹고 싶어 하지 않았던 3일 된 저녁 식사 레프토버즈. 할머니, 과자 없어요. 하윤이가 엄마에게서 배운 그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거실에서 소리쳤다. 곶갈게, 아가, 나는 얼마 없는 것으로, 아니 그들이 내 부엌에 남겨둔 얼마 없는 것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대답했다. 서연이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이 집에서 전에는 없었던 권위를 담고 울려 퍼졌다. 마치 그 종이를 내게 건네준 단순한 행위가 그녀를 모든 것의 공식적인 주인으로 변모시킨 것 같았다. 엄마, 부엌에 계신 김에 말씀드리는데 내일 아침 일찍 마트에 가셔야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목록 만들어 놨어요. 그녀는 냉장고 문에 종이를 붙이며 말했다. 한 20만 원어치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약국에 들러서 아이들 비타민이랑 민준씨 전용 샴푸도 사오셔야 하고요. 20만 원, 내 월 연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내 돈이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결정한 가족의 일주일치 식료품비로 써야 했다. 서연아, 내 연금으로는 매주 그렇게까지는 힘들어. 나는 겨우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 부엌 안에서 이상할 정도로 작게 들렸다. 아, 엄마, 또 그 소리. 그녀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알다시피 민준 씨는 우리 집 사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우리 수입을 식비나 생필품에 쓸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엄마도 매일 여기서 식사하시잖아요. 생활비에 보태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논리는 너무나 뒤틀려 있어서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민준이는 내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자기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내 음식을 먹고 내 노동력을 이용했다. 그리고 이 집의 진짜 주인인 나는 그들의 공짜 가사도우미가 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돈을 내야 했다. 만약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나는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이 무엇일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알아서 조절해서 꼭 필요한 것부터 사셔야죠. 아이들은 잘 먹어야 하잖아요. 엄마, 집에 어린애들이 있는데 돈 가지고 이기적으로 구시면 안 되죠. 내 집에서 내 돈을 가지고 이기적이라니.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민준이가 마치 낮잠에서 막 깬 듯 기지개를 켜며 부엌 입구에 나타났다. 화요일 오후 4시 30분, 그는 잠옷차림으로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다른 모든 일을 돌보고 있었다. 어머님, 저녁에 뭐 맛있는 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는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내며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 말했다. 힘든 날,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오전 내내 나가지 않은 걸로 아는데. 화요일에는 재택근무를 해요. 그는 내게 그의 일정을 물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어조로 대답했다. 화상회의, 중요한 전화 통화들.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쉬어야 해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오후 4시 30분. 그가 재택근무를 했다면 내가 오후 1시에 소파에서 자고 있는 그를 본 것을 고려하면 그의 근무 시간은 정확히 3시간이었다. 게다가 그는 맥주를 길게 들이켜며 말을 이었다. 서연이랑 집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몇 가지 추가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쉬는 시간은 존중해 주셔야 해요. 우리가 거실에서 TV를 볼 때는 청소나 요리 소리로 방해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스케줄에는 이 시간에 요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들어 보이며 대답했다. 네, 하지만 소음 없이 하거나 우리가 쉬지 않을 때 더 일찍 요리하시면 되죠.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모순은 터무니없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요리해야 했지만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들의 휴식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들의 편의에 따라 바뀌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다. 서연이가 눈가에는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그녀가 사춘기 때부터 완벽하게 익힌 무언가를 원할 때나 특히 상처 주는 말을 걱정인 척 위장해서 하려 할 때 짓는 미소였다. 엄마, 그리고 엄마 방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조리대에 기대며 말했다. 민준 씨랑 제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뒤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방이 더 크니까 우리가 써야겠어요. 짐도 더 많고요, 안방. 내 안방. 내가 30년 동안 잠을 잤던 방, 남편이 죽은 후 울었던 곳. 사랑스러운 환경에서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꿈꿨던 곳. 이제 그들은 나를 말 그대로 작은 하인 방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그 방은 너무 작아. 서연아,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싱글 침대 하나 놓을 공간도 겨우 돼? 엄마한테는 딱이죠. 어차피 공간이 많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옷이랑 아이들 물건을 넣을 더 큰 옷장을 가질 수 있고요. 모두에게 더 실용적이죠. 모두에게 더 실용적이다. 그것은 모든 굴욕, 모든 존엄성의 상실, 내 인생에서 그림자로 전락해가는 모든 단계를 정당화하는 주문이었다.
게다가 민준이가 덧붙였다. 작은 방이 부엌에서 더 가까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할 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더 편하실 거예요. 물론 집안에서 나의 새로운 위치는 가사도우미로서의 내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부엌에 가까워 시중 들기 좋고 주요 생활 공간에서 멀어 집의 진짜 주인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언제 옮겨야 하니? 나는 물었지만 이미 내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 주말이 딱 좋겠어요. 서연이는 마치 우리가 휴가 계획을 짜는 것처럼 명랑하게 대답했다. 민준 씨가 무거운 짐 옮기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엄마가 가져가야 할 몇 안 되는 짐들이요. 안방에 있는 가구 대부분은 우리가 쓸 거니까요. 내가 샀던 가구들. 첫 직장을 얻었을 때 처음으로 샀던 단단한 원목 서랍장. 결혼식 날 화장을 했던 거울 달린 화장대. 서연이를 잉태했던 부부 침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것이 될 터였다. 준서가 태블릿을 손에 들고 다급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뛰어 들어왔다. 할머니, 배터리가 나갔는데 충전기 필요해요. 어디 있어요? 내 방에 있단다, 아가. 가서 가져오렴. 나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안 돼, 서연이가 단호하게 끼어들었다. 준서야, 할머니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돼. 할머니가 간식 준비 다 하시면 가져다 주실 거야. 굴욕은 극에 달했다. 이제 내 손주조차 내 방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이와 민준이는 내가 언제, 어떻게 이사해야 하는지, 어떤 가구를 가질 수 있는지, 어느 방에서 살아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엄마, 서연이는 마치 끝없는 새로운 제한 목록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을 이었다. 일요일은 우리 가족의 날이에요. 민준 씨랑 저는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그날은 외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어요. 공원에 가시거나 친구를 만나시거나 뭐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우린 그냥 가족끼리 있을 공간이 필요해요. 일요일. 나에게도 가족의 날이었다. 수년 동안 손주들과 특별한 활동을 하고 함께 요리하고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영화를 보기 위해 남겨두었던 날. 이제 그날은 내가 내 집에서 불청객이 되는 날이었다. 그럼 매주 일요일마다 어디로 가라는 거니?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글쎄요, 엄마. 친구분들 있으시잖아요. 산책을 가시거나 교회에 가시거나.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중요한 건 엄마만의 활동을 갖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곧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천장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했다. 어느 순간에 나는 엄마가 아닌 하인이 되었을까? 언제 내 집에서 내 의견을 가질 권리를 잃었을까? 나는 서연이가 민준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를 기억했다. 2년 전 민준이가 이전 직장을 잃는 바람에 그들은 아파트를 잃었다. 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껴안고 재정적으로 회복하는 동안 몇 달만 있을 거라고 약속했다. 엄마는 우리의 구세주야. 서연이는 그 첫날 밤 내게 말했다. 엄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세상 최고의 엄마야. 처음 몇 주는 거의 즐거웠다. 집이 다시 활기로 가득 차고 남편이 죽은 후 조용했던 복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멋진 일이었다. 서연이는 요리를 도왔고 민준이는 자잘한 수리를 도왔으며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포옹으로 내 마음을 채웠다. 하지만 점차 너무나 천천히 너무 늦게 깨달을 때까지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연이가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동안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에는 민준이가 면접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며 저녁을 준비해달라고 기대했다. 그 후에는 어차피 우리 모두 여기서 먹으니까 내가 식료품비를 내는 것이 당연해졌다. 내가 베푼 모든 호의는 기대가 되었다. 모든 사랑의 표현은 의무로 변했다. 내가 부탁에 문제없어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내 감정적 애속에 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 3시, 부엌에서 소음이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걸어갔고
민준이가 상자에서 바로 시리얼을 꺼내 먹으며 내가 자기 전에 닦아놓은 조리대에 부스러기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나는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속삭였다. 그는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다. 네, 그냥 배가 고파서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아이들 먹을 시리얼이 있어야 할 텐데 나는 상자가 거의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 어머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냥 시리얼이잖아요. 내일 또 사오시면 되죠. 그는 빈 상자를 조리대에 남겨두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내 방으로. 나는 어둠 속에 서서 그가 남긴 부스러기를 치우며 이것이 이제 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 3시에 조용히 그들의 뒷정리를 하는 동안 그는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조금의 걱정도 없이 내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삶. 금요일 아침, 나의 새로운 공식 스케줄에 따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서연이가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활기찬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내가 본 적 없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신발은 내 일주일치 식료품비보다 비싸 보였다. 엄마, 주말 내내 아이들 좀 봐주셔야겠어요. 그녀는 남편이 우리의 5주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작은 꽃이 그려진 내가 가장 아끼는 머그컵에 커피를 따르며 선언했다. 민준 씨랑 저 시내 호텔에서 부부 수련회에 가기로 했어요. 이 모든 스트레스 후에 우리 관계 회복이 좀 필요해서요. 부부 수련회라고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되뇌었다. 그럴 돈은 어디서 났고? 아, 엄마, 또 돈 얘기. 그녀는 완벽하게 익힌 인위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민준 씨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우리도 쉴 자격이 있잖아요. 보너스. 하루 3시간 재택근무하는 민준이가 보너스를 받았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돈은 시리얼을 샀거나 생활비에 보태기에는 부족했다. 오직 고급 호텔과 낭만적인 휴가를 즐기기에만 충분한 돈이었다. 주말 내내 아이들이 나랑 있어도 괜찮겠니? 나는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물었다. 물론이죠. 할머니잖아요. 아이들을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게다가 엄마의 새 스케줄에 따르면 주말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 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녀는 말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사실이었다. 내 노예 스케줄에서 주말은 집중적인 육아와 대청소 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들의 가족 조직 개념에는 나의 휴식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이건 더는 안 되겠어.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으로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다. 마치 내가 이 명백히 합리적인 운명에 왜 항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무슨 얘기요, 엄마? 요즘 엄마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서요? 네, 저도 엄마가 요즘 부쩍 까칠해지신 거 알아요. 그 나이에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호르몬 변화가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정상이니까요. 호르몬 변화라니. 이 학대에 대한 나의 분노는 내가 해결해야 할 의학적 문제였다. 굴욕에 대한 나의 저항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화의 증상이었다. 난 아프지 않아, 서연아. 내 집에서 직원처럼 취급받는 것에 지쳤을 뿐이야. 나는 나 자신의 명료함에 놀라며 말했다. 직원이요. 그녀는 오스카상을 받을 만한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며 되뇌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안에서는 각자 책임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일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엄마의 책임은 집안을 돌보는 거죠.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책임에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24시간 일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니? 나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엄마, 아무도 24시간 일하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가 드린 스케줄은 아주 합리적이에요. 일과 일 사이에 자유시간도 있잖아요. 그 자유시간에 쉬거나 TV를 보거나 뭐든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냉장고에 붙어있는 스케줄을 보았다. 거기서 말하는 자유시간은 업무 사이의 30분 간격이었다. 화장실에 가거나 물 한 잔 마시기에는 충분했지만 진정으로 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돈은 너희가 수입이 있는데 왜 내가 모든 걸 내야 하니?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으니까요, 엄마.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데 현재 경비에 돈을 쓸 수는 없죠. 엄마는 이미 인생을 다 사셨잖아요. 저축하고 계획할 기회가 있으셨고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그 논리는 그 잔인함에 있어서 파괴적이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나는 이미 살 기회를 가졌고 이제 내 역할은 그들의 기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40년 동안 일해서 번 내 연금은 그들의 장기적인 목표보다 덜 중요했다. 민준이가 이미 나갈 채비를 하고 부엌에 나타났다. 그의 미소는 점점 더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서연이에게 다가가 뺨에 키스했다. 그것은 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소유와 공모의 제스처였다. 주말 준비 다 됐어? 그는 내가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며 그녀에게 물었다. 응, 자기야. 엄마한테 다 설명했어. 엄마가 아이들이랑 집을 돌봐주실 거야. 서연이는 마치 내가 그들이 없는 동안 준비해둔 물건 중 하나인 것처럼 대답했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민준이가 마침내 나를 향해 말했다. 월요일에 우리 엄마가 며칠 동안 우리 보러 오실 거예요. 손님방이 필요하실 테니 깨끗하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는 아침 6시쯤 아주 일찍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의 엄마. 내가 내 집에서 시중 들고 먹이고 봉사해야 할 또 다른 사람. 내 돈으로 먹여 살려야 할 또 다른 입.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양내 서비스를 기대할 또 다른 사람. 얼마나 머무실 건데요? 나는 물었지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을 이미 직감했다. 정확히는 몰라요.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요즘 무척 외로워하셔서 가족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대답했다. 마치 내 집이 동행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호텔이라도 되는 것처럼. 민준아, 내 어머니랑 나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나는 그녀를 몇 번 만났을 때 나를 무시하던 태도를 기억하며 말했다. 아, 어머님,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용서하고 있는 법을 배우셔야죠. 게다가 연세도 많으신 분이잖아요.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해요. 분명 더 잘 알게 되면 아주 잘 지내실 거예요. 보살핌과 관심. 물론 서연이와 민준이가 낭만적인 휴가를 즐기는 동안 내가 보상이나 인정 없이 제공해야 할 것들이었다. 나는 나를 열등하게 여기는 여자에게 아침 6시에 아침 식사를 차려주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엄마, 서연이가 의상을 완성하는 귀걸이를 착용하며 덧붙였다. 어머님이 오시면 안방을 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며칠 동안 아이들 방에서 잘 수 있어요. 어머님은 편하게 계셔야 하니까요. 안방. 그들이 이미 나에게서 빼앗아간 안방을 이제 민준이의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다.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차지하고 완전한 타인이 내 침대에서 자고 내 가구를 사용하고 내 서비스를 기대하게 될 것이었다. 주말은 내 모든 어두운 예상을 뛰어넘는 악몽이 되었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금요일 오후 2시에 떠났다. 떠나기 전 식사 시간, 교육 활동, 제한된 스크린 타임, 엄격한 수면 루틴을 포함한 추가적인 육아 지침 목록을 남겼다. 규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엄마, 서연이는 시내 호텔로 가는 내가 돈을 낸 택시에 타기 전에 말했다. 아이들은 체계가 필요해요. 이번 주말에 엄마가 아이들을 버릇없게 만들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기강을 잡기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준서와 하윤이는 내가 엔터테이너, 요리사, 선생님, 그리고 보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주기를 기대하며 나를 쳐다봤다. 물론 그 아이들 탓은 아니었다. 그들은 할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사람이고 부모님은 내가 잊고 지냈던 자유를 누리는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이가 남긴 구체적인 영양 지침에 따라 아침으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을 때 준서가 거실 카페트에 오렌지 주스를 쏟았다. 그것은 집에 아이들이 있을 때 흔히 일어나는 평범한 사고였다. 하지만 청소를 시작했을 때 청소용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
엄마가 뭐 묻으면 바로 안 닦으면 영원히 자국이 남는다고 했어요. 하윤이가 전문 감독관 같은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알려주었다. 그 애 말이 맞았다. 서연이는 그들이 없는 동안 집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했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 9시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마트로 걸어가 비누와 물로도 해결할 수 있었을 재앙을 위해 내 연금에서 3만 원을 청소용품에 썼다. 마트에서 준서는 아빠가 먹는 한 상자에 10,000원이나 하는 특별한 시리얼을 사달라고 했다. 하윤이는 엄마가 사주던 한 봉지에 12,000원짜리 유기농 쿠키를 원했다. 나는 가격표를 보며 필사적으로 머릿속 계산을 했다. 내가 쓰는 모든 돈은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한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결정하는데 오래 걸려요, 할머니? 내가 세탁세제 가격을 비교하는 동안 준서가 참을성 없이 물었다. 어떤 게 더 좋은지 보고 있단다. 아가, 나는 8살 아이에게 할머니가 손주 먹을 것을 살지, 자기 약을 살지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일주일치 신선한 채소 사놓으셨길 바라요. 일요일에 돌아갔을 때 집은 완벽해야 하고 부엌은 꽉 차 있어야 해요. 편안한 여행 후에 텅 빈 집에 도착하고 싶지 않아요. 신선한 채소. 예산에 없던 또 다른 5만 원, 택시비는 식비로 써야 하니 아이들과 함께 2시간을 더 걷고 내 주말 오후를 또다시 내 공짜 서비스 덕분에 모은 돈으로 고급 호텔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바쳐야 했다. 일요일 오후, 서연이와 민준이의 개선장군 같은 귀환을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바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15년 지기 이웃인 은주 언니였다. 내가 터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내 상황을 진정으로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박 여사님, 괜찮아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는 시간표나 할 일 목록 없는 대화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상기시켜주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괜찮아요. 나는 주말 동안 세탁하고 다림질한 민준이의 옷을 개며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아니, 안 괜찮아 보여요. 매일 아침 어디론가 서둘러 나가는 것 같고 거의 매일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오잖아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진정한 친구의 특징인 그 부드러운 끈기로 계속 물었다. 순간 전화를 끊고 싶은 유혹이 들었다. 모든 것이 정상인 척 66세의 여성이 자기 집에서 가사도우미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척하는 것이 더 쉬웠다. 하지만 은주 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나를 무너뜨렸다. 언니, 잠깐 들를 수 있어요? 누구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나는 나 자신의 솔직함에 놀라며 말했다. 지금 갈게요.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답했다. 은주 언니가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쇼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부모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 내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질서로 둘러싸인 부엌에 앉았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내 삶의 진실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에게 스케줄표를 보여주었다. 돈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그들의 공짜 직원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협에 대해 말했다. 작은 방, 가족 배제 일요일, 그리고 내 침대에서 나에게 시중받으러 올 민준이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주 언니는 놀라움에서 공포로, 그리고 마침내 내가 오랫동안 본 적 없는 순수한 분노로 변하는 표정으로 조용히 들었다. 박 여사님, 이건 학대예요. 그녀는 마침내 현실의 따귀처럼 나를 때리는 명료함으로 말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애들은 가족 안에서는 각자 역할이 있는 게 공평하다고 하던데. 나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말들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아니요. 그녀는 나를 놀라게 한 단호함으로 말을 끊었다.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역할을 상의하고 서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무급 노동 스케줄을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박 여사님. 그건 착취예요. 그 단어는 우리 사이의 공기 중에 떠 있었다. 착취. 그것은 가족 기능 장애가 아니었다. 세대 간의 오해도 아니었다.
현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착취였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몇 달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그 애들 말이 맞아요. 내 나이에 내 연금으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겠어요? 누가 나를 원하겠어요? 박 여사님, 저를 보세요. 은주 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사님은 66세이지 96세가 아니에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연금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신도 아주 멀쩡하시고요. 누구의 부양도 필요 없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여사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혁명적인 관점이어서 나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오랫동안 나는 살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장소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관대함의 수혜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나의 관대함의 수혜자였다. 게다가 은주 언니는 계속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아질 거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어느 날 그들이 일어나서 여사님을 존중하기로 결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더 나빠질 거예요. 여사님이 그들이 넘도록 허용한 모든 한계는 그들이 여사님을 대하는 새로운 최소 기준이 될 거예요. 그녀가 옳았다. 스케줄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년간의 점진적인 내 존엄성의 침식, 기대가 되어버린 작은 양보들, 의무로 변해버린 호의의 결과물이었다. 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지만 진짜 질문은 내가 옳다고 아는 것을 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라면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낼 거예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아직 그럴 용기가 없다면 적어도 선을 긋기 시작하세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고 자기 집에서 존중을 요구하고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세요.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낭만적인 휴가에서 돌아온 것이었다. 그들은 햇볕에 그을리고 편안해 보였고 내가 그들의 개인 직원이고 그들이 나의 자비로운 상사인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여사님, 은주 언니는 떠나기 전에 내게 말했다. 이야기할 필요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사람이 필요하면 밤낮으로 전화해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사도우미가 여사님이 일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일하는 특권에 대해 돈을 낸다면 그 직업에서 얼마나 버틸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서연이와 민준이가 집에 들어와 그들이 없는 동안 내가 그들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켰는지 비판적으로 확인하는 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 질문은 그들이 냉장고에 우유가 없다고 민준이 어머니 방문을 위해 새 수건을 충분히 사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동안 나를 괴롭혔다. 그날 밤, 곧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침대에 누워 나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자문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그냥 싫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월요일 아침은 굴욕의 완벽한 폭풍처럼 찾아왔다. 새벽 5시 30분,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나를 깨웠다. 민준이의 어머니 경숙 씨였다. 그녀는 2개의 거대한 여행 가방을 들고 마치 여왕처럼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표정으로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제야 연애, 그녀는 인사도 없이 말하며 여행 가방을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택시가 너무 늦게 왔어. 민준이가 내 특별한 아침 식사 요구사항을 설명해줬기를 바라네. 나는 위가 아주 예민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거든. 새벽 5시 45분이었다. 나는 아직 양치질이나 머리 빗을 시간도 없었지만 거기서 내 집에 무기한으로 자기를 초대한 여자의 특별한 미식 요구사항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는 겨우 말했지만 잠이 깨서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민준이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 모든 게 잘 해결돼서 다행이군. 그녀는 내 집을 비판적인 눈으로 둘러보며 내 말을 끊었다. 그런데 이 집은 좀 손볼 데가 있네. 내 방은 어디지? 여행 때문에 너무 피곤해. 내 방. 이미 나에게서 빼앗겼고 이제 그녀의 무기한 체류 기간 동안 그녀의 것이 될 안방. 나는 그녀가 바위라도 넣은 듯 무거운 여행 가방 중 하나를 들고 복도를 따라 그녀를 안내했고 그녀는 내 장식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부분에 대해 논평했다.
이 카페툰 너무 낡았네. 그녀는 수년 동안 내 자랑이었던 페르시안 카페툰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 커튼은 너무 어두워. 내 나이에는 자연광이 많이 필요해. 내일 당장 바꿔야겠어. 내 돈으로 커튼을 바꿔야 했다. 물론 초대받지 않은, 떠날 날짜도 없는 손님을 위해 내 방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방에 도착했을 때 경숙 씨는 마치 부대를 사열하는 장군처럼 모든 것을 검사했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닫았다. 매트리스에 여러 강도로 앉아보며 평가했고 마침내 선언했다.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모든 시트를 저자극성 세제로 세탁해줘야겠어. 깨끗하지 않은 침대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거든. 저자극성 세제. 또 다른 계획에 없던 구매. 이미 빠듯한 내 연금에서 나갈 또 다른 지출. 정확히 6시, 민준이가 약속했던 대로 경숙 씨는 특별한 아침 식사를 기대하며 부엌에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고급 호텔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실크 잠옷과 깃털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계란 스크램블 2개, 아주 바싹 익혀서 기름 없이. 통밀 토스트, 하지만 거의 굽지 말고, 태우지 말고. 아주 연한 커피, 거의 차처럼. 그리고 신선한 과일, 하지만 완벽하게 익은 것만. 그녀는 내가 외웠어야 할 메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요구사항을 읊었다. 나는 계란이 없었다. 통밀빵도 없었다. 신선한 과일도 없었다. 주말 동안 아이들의 변덕과 서연이와 민준이의 귀환을 위해 집을 완벽하게 유지하느라 청소용품에 돈을 다 썼기 때문이었다. 어머님, 지금 요청하신 게 정확히는 없는데 비슷한 거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내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부엌 전체를 채우는 분노로 내 말을 끊었다. 민준이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말 안 해줬어?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위한 기본 재료도 없는 집이라니. 그때 민준이가 이미 출근 복장을 하고 자신의 완벽하게 조직된 일상에 무언가 방해가 되었을 때 짖는 짜증난 표정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아침부터 시끄러워요? 그가 물었지만 소리친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댁에 가사도우미가 집에 음식이 없다고 하네. 경숙 씨는 나를 마치 결함 있는 물건인 양 가리키며 대답했다. 기본 재료도 없이 내가 어떻게 아침을 먹겠어? 가사도우미. 그녀는 내가 그 이상이라는 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그저 아들의 집에서 고용되어 의문 없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서비스 직원이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마트에 안 가셨어요? 민준이는 나를 벌받는 아이처럼 느끼게 만들기 위해 완벽하게 익힌 그 질책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갔어. 하지만 서연이가 아이들을 위해 사달라고 한 것에 돈을 다 썼어. 내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 제발요. 그가 내 말을 끊었다. 항상 변명만 하시네요. 우리 엄마는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 좀 사오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계획을 더 잘 세우시고요. 아침 7시에 마트에 가라니. 내 집에서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가지지 않은 돈을 더 쓰라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민준이는 하루 3시간짜리 직장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아이들 방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었다. 무슨 돈으로?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이번 주말에 가진 돈을 다 썼어? 연금으로 사셔야죠. 당연히. 민준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되는 양 대답했다. 수입이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안 그래요? 집안 살림을 꾸리라고. 내 연금은 이번 달에 이미 다 쓸 곳이 정해져 있어. 나는 나 자신도 놀랄만한 단호함으로 말했다. 계획에 없던 지출에 쓸 돈이 더는 없어. 뒤따른 침묵은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짙었다. 민준이는 내가 신성모독이라도 한 것처럼 나를 쳐다봤고 경숙 씨는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반란을 목격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금 제 어머니를 위해 음식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준이는 코미디 같았을. 만약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다면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반복했다. 기가 막히네.
경숙 씨는 내가 없는 사람인 양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집에서 가족이 받는 서비스가 이따위라니. 기본적인 장보기를 거부하는 직원이라니. 어머님, 이건 더는 안 되겠어요. 민준이는 문제 있는 직원을 꾸짖을 때 썼을 법한 어조를 취하며 말했다. 이 집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동거 방식에 대해 재고해봐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은근하지만 명확한 위협이 있었다. 우리의 요구를 따르거나 아니면 내 집을 떠나거나 우리 가족에게 무한정 봉사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사고 돈을 낸 곳에서 살 권리를 잃거나. 그때 서연이가 잠옷차림이었지만 말다툼 소리 덕분에 완전히 잠이 깬 채로 부엌에 나타났다. 그녀의 존재는 즉시 대화의 역학을 바꾸었다. 마치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착한 관리자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복도에서 엿듣고 있었음이 분명했지만 물었다. 엄마가 우리 엄마 아침 식사 사러 마트에 가는 걸 거부하고 있어? 민준이는 마치 다른 아이의 나쁜 행동을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그녀에게 설명했다. 엄마, 서연이는 사춘기 때부터 완벽하게 익힌 그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숙 어머님 식사 사드리기 싫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 조종은 완벽했다. 그들은 내가 없는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저항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먹이기를 거부하는 잔인한 행위로 둔갑시켰다. 그들은 나의 기본적인 재정적 경계를 설정하려는 시도를 용서할 수 없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만들었다. 싫다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반박할 필요가 없는 비난에 대해 변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며 설명했다. 이번 달 돈을 이미 다 써서 추가 구매를 할 예산이 없다는 거야? 아, 엄마, 항상 돈 가지고 과장하시네요. 서연이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침 식사가 얼마나 하겠어요? 10,000원, 15,000원, 가족을 먹일 10,000원이 없다고는 하지 마세요. 15,000원, 내일은 30,000원이 되고 모레는 45,000원이 될 돈, 나를 공공연히 경멸하는 여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내 연금을 계속해서 빼앗아갈 돈, 게다가 민준이가 덧붙였다. 우리 엄마가 영원히 여기 계실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계시는 것에 적응하시는 동안 잠시만 계실 거예요. 가족을 위해 이 작은 희생도 못 해주시나요? 잠시. 그들이 2년 전 몇 달만 머물겠다며 도착했을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 내 공간에 대한 모든 새로운 침범, 내 시간에 대한 모든 새로운 요구, 내 예산에 생긴 모든 새로운 구멍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공허한 약속. 경숙 어머님은 얼마나 계실 건데요? 나는 물었지만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몰라요. 민준이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죠.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활동을 찾으시는지, 집안 생활에 잘 적응하시는지에 따라서요. 집안 생활? 내가 시중 들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 특권을 위해 돈을 내는 나의 생활. 내가 내 집이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결정한 가족을 위한 공짜 가사도우미인 생활. 바로 그 순간, 내 부엌에 서서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는 여자의 변덕을 위해 내 연금을 쓰기 싫다고 꾸중을 듣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결정적으로 부서졌다. 그것은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이 아니었다. 댐이 무너지는 것과 더 비슷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흐름, 그리고 마침내 멈출 수 없는 명료함의 눈사태. 알았어,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트에 가서 경숙 어머님 아침 식사에 필요한 거 사올게. 모두가 즉시 안심하는 듯했다. 마치 나의 항복이 내가 의문 없이 복종하는 우주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회복시킨 것처럼.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복종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너무 익숙해서 아무도 감지하지 못한 무언가. 좋아요, 엄마. 서연이는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를 위해 아껴두었던 그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결국 경숙 어머님을 환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마트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식품 코너로 직행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쇼핑센터에 있는 약국에 먼저 들렀다. 그곳에 현금 인출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경숙 씨의 아침 식사를 위해 돈을 인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을 위해서였다.
나는 예금 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했다. 비상사태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가장 큰 비상사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늦기 전에 내 존엄성을 되찾아야 하는 비상사태. 지갑에 돈을 넣고 나는 지역신문에서 광고를 본 변호사 사무실로 걸어갔다. 이른 시간, 겨우 아침 8시 30분이었지만 접수원은 김민수 변호사님이 9시부터 긴급 상담을 처리한다고 알려주었다. 긴급한 사안인가요? 친절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직원이 물었다. 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런 것 같아요. 김민수 변호사는 50대 남성으로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과 온갖 복잡한 가족 상황을 겪어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험이 담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보세요. 박 여사님. 그는 내가 내 이름을 적은 카드를 보며 말을 시작했다. 박 여사입니다. 나는 말했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자부심과 비슷한 감정을 담아 내 이름을 발음했다. 변호사님, 제 집에서 제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업무 스케줄, 내 재산에서 나를 내쫓겠다는 위협, 재정적 착취, 내 동의 없이 찾아온 경숙 씨까지. 나는 마침내 터져버린 댐처럼 20분 동안 쉬지 않고 말했다. 김 변호사님은 가끔 메모를 하고 놀라움에서 분노에 이르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연민과 전문가적 결단력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박 여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는 번개처럼 나를 때리는 명료함으로 말했다. 따님과 사위는 법적으로 노인 착취로 알려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2년 동안 집에 살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요.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민준이의 위협을 기억하며 물었다. 어떤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주자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 권리에는 소유자를 착취하거나 무급 노동 조건을 강요할 권리는 절대 포함되지 않으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추가 손님을 데려올 권리는 더더욱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는 마치 어깨에서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의 현실 인식이 정확하며 내가 과민하거나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물었지만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 질문은 절망 대신 희망을 담고 있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노트를 보며 대답했다. 첫째, 그들과의 비공식적인 주거 합의를 종료한다는 서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사님의 재산과 재정 자원 사용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승인되지 않은 손님에게 즉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요, 나는 그 통지를 받았을 때 내 가족의 반응을 생각하며 물었다. 그러면 퇴거 명령과 노인 학대 신고를 포함한 여러 법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노인이 법적 조언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깨달으면 보통 아주 빨리 행동을 제고하더군요. 김 변호사님은 그날 바로 내 집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명시한 법적 서한을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조건에는 시세에 맞는 임대료 지불, 생활비 균등 부담, 그리고 소유자로서의 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상담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까 봐 두려워하며 물었다. 노인 학대 사건의 경우 특별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는 안심시키는 미소로 말했다. 초기 상담에 10만 원, 필요한 법적 통지서 작성에 20만 원입니다. 만약 사건이 복잡해져서 법정까지 가야 한다면 분할 납부 계획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30만 원. 내가 2주 동안 가족을 부양하는 데 썼던 돈, 서연이와 민준이가 낭만적인 휴가 하룻밤에 썼던 돈. 오랫동안 처음으로 아주 잘 쓴 돈처럼 보였다. 김 변호사님, 오늘 그 서한들을 작성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박 여사님. 이 서한들은 오늘 오후에 준비될 겁니다. 제가 직접 가족분들께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제 제 가족과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갑자기 모든 자신감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계획이 있었다. 전문가의 지원이 있었다. 위협이나 감정적 조종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법적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 군데 더 들를 곳이 있었다. 나는 은행에 가서 지점장과 내 계좌의 접속 비밀번호를 바꾸고 내 명의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계좌에 무단 접속 문제가 있었나요? 상황을 즉시 이해하는 듯한 유능한 여성 지점장이 물었다. 이제부터는 제 돈은 저만 관리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해두죠. 내가 대답했다. 아주 현명하시네요. 그녀는 변경 사항을 처리하며 말했다. 신용카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도 검토하시겠어요? 훌륭한 질문이었다. 서연이는 몇 달 동안 결코 상환되지 않는 긴급 상황을 위해 내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다. 이제 그 긴급 상황이 다른 사람의 책임이 될 때였다. 모든 추가 승인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제 계좌와 카드에는 저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 시간은 거의 오전 11시였다. 경숙 씨의 아침 식사를 사러 나간다고 한 지 4시간이 지났고 나는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실행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을 가지고 돌아왔다. 민준이는 이미 출근했고 서연이와 경숙 씨는 내 지연에 분명히 짜증이 난 채 거실에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내가 곧 나눌 대화를 위한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것이었다. 이제야 왔네. 나를 보자마자 경숙 씨가 소리쳤다. 어디 갔다 왔어? 거의 11시인데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어. 음식은 어디 있어요? 서연이가 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우리 셋이서 지금 당장. 내 어조에서 무언가 그들을 경계하게 만들었는지 둘 다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놀라움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보며 침묵했다. 앉아. 나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대화는 이 집의 많은 것을 바꿀 거야?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어. 나는 그들의 표정이 짜증에서 경악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보며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집의 주인으로서 내 권리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배우고 왔지?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서연이는 어릴 때 자기가 잘못한 짓을 하다가 들켰을 때 짖던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한편 경숙 씨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마치 가사도우미가 왜 변호사와 상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척하려 했지만 공포를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이 변호사를 만나러 가셨어요? 내 집에서 내 법적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나는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알고 보니 너희가 나를 믿게 만든 것과는 아주 다르더구나. 나는 김 변호사님이 기록적인 속도로 준비해준 서류들을 꺼냈다. 서연이, 민준이, 그리고 경숙 씨에게 각각 보내는 공식 레터헤드가 있는 3통의 편지였다. 내 손에 들린 종이의 무게는 내 존엄성이 회복되는 무게처럼 느껴졌다. 이건 법적 통지서야. 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놓으며 말을 이었다. 지금 읽어도 되고 내가 오후에 정식으로 전달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내용은 같아. 서연이는 즉시 일어나 자기 편지를 집어들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려는 절박함을 드러내는 속도로 읽기 시작했다. 경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편지를 집어들었고 나는 그녀의 우월감에 찬 표정이 점차 충격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서연이가 첫 페이지를 겨우 읽고 소리쳤다. 우리를 집에서 내쫓을 수는 없어요. 우린 엄마 가족이잖아요. 내쫓는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대답했다. 새로운 조건, 공정하고 법적인 조건 하에 머물 기회를 주는 거야. 서연이의 편지에는 새로운 규칙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만약 내 집에 계속 살고 싶다면 매달 1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모든 생활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소유자로서의 나의 권위와 내 방에서의 사생활 권리를 존중해야 했다. 100만 원. 그녀는 그 종이를 마치 잔인한 농담인 양 흔들며 소리쳤다. 엄마,
우리가 그런 돈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직장을 찾아볼 때가 된 모양이구나. 나는 그녀가 내게 말하기 위해 완벽하게 익힌 바로 그거만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니면 내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볼 때가 됐거나. 경숙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통지서는 더 간단했다. 그녀의 존재는 소유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으므로 48시간 내에 집을 비워야 했다. 이럴 수는 없어. 그녀는 분노로 목소리가 갈라지며 더듬거렸다. 나는 늙은이야. 나를 범죄자처럼 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어. 길거리로 내쫓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대개집으로 돌아가시거나 환영받는 손님으로서 머물 곳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강요된 짐이 아니라. 민준이가 이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소파에서 도착 이후 보여준 것보다 더 큰 에너지로 일어나며 위협했다. 아들이 엄마를 지킬 거라고. 민준이는 자기 엄마를 당신 집에서 지키면 돼. 나는 문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집에서는 내 규칙을 따라야 해. 서연이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마치 글자들이 마법처럼 바뀌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진정한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계산된 눈물이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는 망연자실한 척하는 목소리로 흐느꼈다. 우리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냥 우리가 화목한 가족이 되길 바랐을 뿐인데 이렇게 갚으시는군요. 변호사로 우리를 위협하다니. 화목한 가족은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업무 스케줄을 주면서 일하지 않아. 나는 그녀의 연기에 굳건히 맞서며 대답했다. 화목한 가족은 공짜 가사 도우미가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지 않아. 우리는 엄마를 쫓아내겠다고 위협한 적 없어요. 그녀는 항의했지만 우리 둘 다 그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아, 내가 준 목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지갑에서 구겨진 스케줄표를 꺼내며 말했다. 맨 끝에 내가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살 곳을 찾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를래?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의 글을 어떻게든 재해석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마침내 그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스케줄에 너무 엄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화해하는 어조를 취하며 인정했다. 그건 바꿀 수 있어요.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변호사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는 스케줄만이 아니야. 서연아, 나는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문제는 너희가 나를 무급 가사 도우미로 만들었다는 거야? 문제는 너희가 내 연금을 마치 너희 것인 양 쓴다는 거야? 문제는 너희가 내 허락 없이 내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내가 그들을 시중들기를 기대한다는 거야? 우리의 논쟁을 점점 더 초조하게 듣고 있던 경숙 씨가 마침내 폭발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민준이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산다고 했어. 자기 집을 호텔로 생각하는 미친 늙은 여자랑 살게 될 거라고는 말 안 했다고. 정확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내 집이죠. 그리고 내 집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는 거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민준이 엄마야. 그녀는 마치 그것이 내 재산에 대한 자동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처럼 소리쳤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가 가진 줄도 몰랐던 단호함으로 반박했다. 당신이 민준이와 가족 관계라는 것이 내 집에 대한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서연이는 조용히 계산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이 독립적으로 사는데 실제로 얼마가 들지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한 기색이 있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그녀는 이성적으로 들리려고 애쓰며 말했다. 우리는 월세 100만 원의 생활비까지 낼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그 나이에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나도 예전에 혼자 살았어.
나는 대답했다. 내 아빠가 죽고 내가 오기 전까지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 그리고 아주 잘 살았지, 고맙게도. 하지만 이제는 더 늙으셨잖아요.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나의 카드를 꺼내들며 우겼다. 아프시면 어떡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어떡할 거고요? 필요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고용할 거야, 나는 말했다. 방금 떠오른 생각이었지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들렸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 돈을 받고 존중과 전문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지. 가족의 도움을 받는 대신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시겠다고요? 그녀는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모욕적이라는 듯이 물었다. 내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하는 대신 전문적인 서비스에 돈을 지불할 거야? 나는 정정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아마도 그가 없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제대로 대접받았는지 확인하려는 전화였을 것이다. 서연이는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가족 위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는 다급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그녀가 통화하는 동안 경숙 씨가 분노해서 존경심과 비슷한 감정으로 변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가 나를 말하는 가구가 아닌 진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기, 그녀는 상당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꼭 안방에 머물지 않아도 돼. 소파에서 자도 괜찮아. 아, 어머님,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문제는 어디서 주무시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제 초대 없이 제 집에 와서 무기한으로 귀한 손님처럼 대접받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둘 다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민준이는 서연이의 전화 후 20분 만에 집에 도착했다.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의 평소 거만한 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자신의 기생적인 세계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은 남자의 얼굴이었다. 어머님,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는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나는 전혀 속지 않았다. 서연이한테 들었어요. 무슨 사기꾼 같은 변호사한테서 가져온 이 말도 안 되는 편지들에 대해서요. 김민수 변호사님은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임대차 권리와 노인 보호 전문 변호사님이셔. 그리고 이 편지들은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유효한 법적 통지서지. 이건 배신이에요. 그는 외교적인 척하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폭발했다.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 해드린 모든 것 후에 외롭지 않으시게 함께 있어드리고 이 텅 빈 집을 활기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드린 후에 말이에요. 현실 왜곡이 너무 극심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의 버전에 따르면 그들은 내 집에서 공짜로 살고 내 음식을 먹고 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내 돈을 쓰면서 내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아, 너는 42살이야. 나는 유지하기 힘든 인내심으로 말했다. 활기 넘치는 집에 살고 싶으면 내 집을 사서 원하는 모든 활기로 채우면 돼. 하지만 내 돈으로는 안 돼? 우리 집 사려고 돈 모으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이 2년간의 착취를 정당화라도 하는 것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지출이 너무 많아서 저축하는 게 불가능해요. 아이 둘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시잖아요.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동의에 놀란 그를 보며 인정했다. 아이 둘 키우는 게 얼마나 비싼지 나는 몰라. 왜냐하면 내가 서연이를 키울 때는 내 돈으로 모든 비용을 다 냈거든. 나를 부양해줄 노인을 찾지 않았어. 소파에서 논쟁을 지켜보던 경숙 씨가 모성애적 지원의 자기 버전으로 끼어들기로 결심했다. 예, 내가 혼란스러운 건 알겠지만 민준이는 좋은 아빠고 좋은 아들이야. 분명히 정신이 나간 내 나이대 여자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나는 가슴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끼며 되뇌었다. 자기 집에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요? 문제를 교양 있는 어른들처럼 해결하는 대신 가족을 변호사로 위협하는 것 때문에요. 경숙 씨는 수년간 완벽하게 익힌 그 도덕적 우월감으로 대답했다. 교양 있는 어른은 가족 구성원에게 업무 스케줄을 강요하지 않아. 나는 반박했다. 교양 있는 어른은 집주인을 자기 집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지 않아. 민준이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선택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가 멈췄을 때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려 할 때 짓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좋아요, 어머님. 그는 눈가에는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변호사 놀이를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도 변호사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알고 보니 우리도 우리 권리에 대해 상담을 받아왔거든요. 무슨 권리? 나는 그가 어디로 가려는지 이미 짐작하면서도 물었다. 한 집에 2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권리요. 그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안정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온 부모의 권리. 돌보지 않아 낡아가던 집을 유지해온 가족의 권리. 그것은 김 변호사님이 그들이 사용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위협이었다. 차이점은 이제 내가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민준아, 나는 그를 분명히 불안하게 만든 침착함으로 말했다. 그 법률 상담 내용을 내 진짜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내 변호사님은 이 나라 어떤 법원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소유자를 재정적으로 착취해온 사람들에게 세입자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셨거든. 민준이의 표정은 즉시 변했다. 그의 법률 상담이 실제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인터넷 검색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였다는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나는 나만의 비장의 카드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내 변호사님은 너희가 해온 짓을 노인 착취라고 부르며 그게 연방범죄라고 알려주셨어. 그러니 이 상황에 더 많은 변호사를 끌어들이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너희에게 법적 결과가 나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경고하지. 뒤따른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우리 논쟁 중에 학교에서 돌아와 복도에서 엿듣고 있던 아이들조차 완전히 가만히 있었다.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10대 시절 이후 사용한 적 없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협박하는 게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너희 행동의 법적 결과를 설명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내 변호사님이 나에게 설명해준 것과 똑같은 결과들을. 준서가 아직 학교 가방을 맨 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거실 입구에 나타났다. 왜 다들 소리 지르고 할머니는 왜 울어요? 정말로 경숙 씨는 울기 시작했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분노와 굴욕의 눈물이었다. 괜찮아, 우리 아가. 나는 준서에게 다가가 안아주며 말했다. 어른들이 이 집에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동생 뒤에 나타난 하윤이가 큰 눈으로 물었다. 손녀의 순진한 질문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이 아이들은 가족관계가 착취와 조종이 아닌 사랑과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었다. 그건 내 부모님께 달렸단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만약 여기 머물면서 집 규칙을 존중하고 공평하게 기여하기로 결정한다면 머물 수 있어?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살 곳을 찾아야 할 거야. 무슨 규칙이요? 준서가 아이들이 가진 그 직접적인 호기심으로 물었다. 여기에 사는 모든 어른은 일하고 생활비에 기여해야 한다는 규칙. 나는 설명했다. 아무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쉬지 않고 일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규칙.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규칙. 민준이는 일주일 전이라면 위협적이었을 표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저 애처로워 보였다. 어머님, 이런 어른들의 드라마로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건가요? 아이들은 이미 혼란스러웠어. 나는 반박했다. 할머니가 가사도우미처럼 취급받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웠지. 부모님이 할머니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는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어. 이제 적어도 가족으로서 사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거야? 서연이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껴안았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명백히 계산된 것이 아니었다면 감동적이었을 제스처였다. 얘들아, 방에 가서 숙제해. 어른들은 얘기 좀 마저 해야겠다. 아이들이 떠나자 거실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마치 규칙이 완전히 바뀐 체스게임에서 모두가 다음 수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좋아요. 민준이가 마침내 협상하는 어조를 취하며 말했다. 이 모든 게 진심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정말로 임대료를 내고 생활비에 기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얼마나 주시겠어요? 편지에는 30일로 명시되어 있어 나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30일 안에 새로운 조건을 수락하고 준수하기 시작할지 아니면 30일 안에 다른 살 곳을 찾을지 결정해야 해.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그는 여전히 소파에서 흐느끼고 있는 경숙 씨를 가리키며 물었다. 당신 어머니는 48시간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와는 승인되었든 아니든 주거 계약이 없어. 여기에 계신 것은 초대가 아닌 강요였어. 노인을 이틀 만에 내쫓을 수는 없어요. 민준이가 항의했다. 할 수 있고 할 거야. 나는 나 자신의 결단력에 놀라며 대답했다. 당신 어머니는 자기 집이 있어. 혼자 살기 싫으시면 그 나이대분들을 위한 적절한 곳을 찾으시거나 실제로 초대한 친척과 함께 지내시면 돼. 3개월 후 나는 내 방, 내 침대에서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스케줄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했기 때문이었다. 집안의 고요함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내가 수년 동안 들었던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평화의 소리. 경숙 씨는 법적 통지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이틀째 되는 날 떠났다. 그녀는 극적인 눈물과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위협 속에서 떠났다. 마치 그것이 손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축복이 아니라. 민준이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동안 호텔비를 지불하기 위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결국 그녀는 노인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고 나중에 듣기로는 그곳 직원들이 나만큼 효율적이지 않다고 끊임없이 불평했다고 한다. 서연이와 민준이는 그 첫 30일 동안 온갖 수법을 다 썼다. 처음에는 완전한 부인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오해이며 변호사 없이 가족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그들은 감정적인 죄책감을 이용하려 했다. 그들은 내가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볼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마치 그들이 자라는 것을 보려면 내가 그들의 24시간 무급보모가 되어야 한다는 듯이. 그 다음에는 분노가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민준이는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나를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나쁜 엄마, 그리고 더 나쁜 할머니라고 불렀다. 서연이는 울고 빌고 나를 껴안았고 심지어 아이들을 데려와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부탁하게 했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굳건히 버텼다. 김 변호사님은 이 각각의 수법에 대해 나를 준비시켜 주셨고 나는 그들의 넘치는 감정에 대해 차분하고 법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 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을 거예요. 서연이는 그녀의 마지막 조종 시도 중 하나에서 말했다. 아이들은 건강한 가족관계가 착취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나는 김 변호사님이 제안한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대답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 주 동안 서연이와 민준이는 이전의 학대보다 거의 더 모욕적인 과장된 공손함으로 나를 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는 박 여사님이 되었고 부탁합니다. 와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가 뒤따랐다. 마치 그들이 갑자기 예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 같았지만 오직 무언가 필요할 때만 그랬다. 엄마, 우리가 항상 엄마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서연이는 그들이 떠나는 아침에 말했다. 그저 가끔 가족들 사이에 오해가 있을 뿐이에요. 오해. 2년간의 체계적인 착취가 단순한 오해로 축소되었다. 마치 누가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었던 것처럼 나를 그들의 공짜 가사도우미로 만들려는 의도적인 캠페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떠났다. 그들은 도시 반대편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은 월세 100만 원의 관리비가 추가되는 곳이었다. 분명히 낯선 집주인에게 돈을 낼 때는 그들에게 돈이 있었다. 오직 그들의 가족인 나에게 돈을 낼 때만 그들의 돈은 부족했다. 그들이 떠난 후 처음 며칠은 이상했다. 2년 동안 끊임없는 소음, 긴급한 요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영원한 스트레스로 가득 찼던 집이 엄청나게 텅 빈 느낌이었다. 하지만 점차 그 공허함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해갔다. 자유. 나는 원할 때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다. 4명의 다른 사람들의 영양 요구 사항이 아닌
나 자신의 식욕에 따라 무엇을 요리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연금을 나 자신의 필요에 쓸 수 있었고, 심지어 존재를 잊고 있었던 작은 사치를 누릴 수도 있었다. 처음으로 식탁에 놓을 신선한 꽃을 샀을 때 나는 마트에서 바로 울기 시작했다. 그 돈은 이전에는 특별한 시리얼이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위한 저자극성 샴푸에 쓰였을 15,000원이었다. 이제 그 돈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무언가에 쓸 수 있는 돈이었다. 은주 언니는 전 과정에 걸쳐 축복이었다. 그녀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나의 결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함께 점심을 먹고 토요일 아침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가고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아이들 시끄러운 소리가 그립지 않으세요? 그녀는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수채화 풍경을 그리며 물었다. 손주들은 보고 싶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무구보무였던 것은 그립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준서와 하윤이는 격주 토요일마다 나를 방문했다. 많은 긴장된 협상 끝에 우리가 정한 약속이었다. 처음에는 서연이가 방문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려 했다. 내가 별거 합의의 어떤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방문 조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김 변호사님은 서연이가 자기 아이들을 감정적 협박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방문에 관한 모든 소통을 서면으로 그리고 글을 통해 하라고 조언했다. 결국 우리는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왔고 나는 이제 4명의 어른 생활비를 보조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을 하러 그들을 데리고 갔다. 준서와 하윤이와의 관계 변화는 놀라웠다. 내가 24시간 그들을 책임지지 않을 때 그들의 식사시간, 훈육, 그리고 끊임없는 오락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나는 그냥 그들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조금 응석바지로 키울 수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웃고 다음에 해야 할 집안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산만해지지 않고 그들의 학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 왜 더 이상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하윤이가 첫 방문 중 하나에서 물었다. 어른들은 행복하기 위해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단다. 나는 설명했다. 내 엄마 아빠는 자신들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기 집이 필요하고 나도 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그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진정한 걱정으로 우겼다. 세상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한단다. 나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확신시켜 주었다. 그리고 바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존중과 애정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것을 배우길 바라는 거야. 서로를 이용하지 않는단다. 더 나이가 많고 관찰력이 좋은 준서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게 상황을 이해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를 많이 부려먹었죠. 그렇죠? 그래, 아가,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더 나은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 아침, 큰 변화가 있은 지 3개월 후, 나는 완전히 잊고 있던 감정으로 잠에서 깼다. 긍정적인 기대감. 하루 동안 어떤 요구가 나를 기다릴지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일들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 김 변호사님은 지난주에 전화해서 서연이와 민준이가 공식적으로 내 재산에 대한 모든 법적 주장을 철회했다고 알려주었다. 분명히 그들의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은 내 집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었고 그러한 권리를 확립하려는 모든 시도는 노인 착취 혐의로 이어질 뿐이었다. 자유는 어떤 기분인가요? 박 여사님, 김 변호사님이 내가 감사하게 된 그 따뜻한 미소로 물었다. 아주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에요. 나는 대답했다. 내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분이에요. 그 아침, 나는 원할 때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아침으로 먹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새로운 활동, 즉 문화센터에서 발견한 노인 댄스 수업에 가기 위해 옷을 입었다. 66세에 나는 살사를 배우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존재를 잊고 있던 내 자신의 일부를 재발견하고 있었다. 떠날 준비를 하며 나는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나를 돌아보는 여자는 더 이상 지난 2년 동안 지었던 그 영원히 피곤하고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빛났고 등은 꼿꼿했으며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잃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다. 집을 나서며 나는 문을 잠그고 굳건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내 집이었고 내 삶이었고 내 결정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 말들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 말들은 나를 자부심으로 채웠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되찾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 그리고 한 번 되찾으면 아무도 다시는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진정한 사랑은 결코 당신의 존엄성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결코 당신이 그들이 더 나아지기 위해 당신 자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제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쓸 수 있도록 슈퍼땡스를 보내 저를 응원해주세요. 미리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하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궁금하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런 인생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큰 포옹 보내며 다음에 또 만나요.